자, 이제 정부가 대출을 막았어요. 나는 이제 돈 받았는데 뭐 손에 쥐는 거 2억밖에 안 돼. 근데 여기는 보증금 5억 돌려줘야 돼. 나 돈이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또 전세 사기 문제도 생기니까. 그럼 집 팔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전략은 마른 행주 짜기 전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쥐어짜서 이런 매물을 좀 나오게 해서 그럼 이 사람이 15억에 팔고 싶은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4억, 13억에 잘하면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럼 점이 밑으로 찍히겠죠. 네.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 돈어리 제네시스 박 박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부동산 이 세금 관련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한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네. 보유세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날수록 내가 더 늦게 이걸 정리할수록 더 불리해지고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되지 않을까 불안함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큰 틀에서는 좀 불리해질 것 같아요. 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저가 주택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저가 주택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 내가 2주택 이하로 줄이는 게 좋다.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부유세 같은 경우에는 인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아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는 세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이에요. 근데 보유세는 일단 남편 하나, 그걸로 끝. 아내 하나, 그걸로 끝.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세 채, 아내 세 채인데 세 개를 다 공동 명의로 갖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취득세, 양도세도 세 채고 보유세도 각각 지분이니까 세 채로 봐요. 그런데 세 채 같은 경우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냥 중과를 바로 때려버렸고 보유세도 그리고 현재 정부 같은 경우에도 과표가 12억, 시세가 40억 정도 넘으면은 중과를 맞았거든요. 그럼 아까 부부 3주택인데 내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40억이 되려면 토탈 80억인데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가주택에서 다주택이면 정말 조금 대비가 필요하신 거고 다주택인데 내가 조금 중저가다 그러면 당장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당장은. 그런데 일단 내가 3주택이다. 내가 갖고 있는 지분 자체가 그러면 저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과거 3주택 그리고 조정 2주택도 중과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3주택이신 분들은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좀 이제 팔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은 파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주택 2채가 있고 부산에 한 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나운서 분께서는 세 채가 있는데 혹시 보유세가 걱정이 돼요. 그럼 서울 2채랑 부산에서 어떤 걸 먼저 파시겠어요? 부산을 먼저 팔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서울에서 조금 더 저렴한 걸 먼저 팔고 네. 제가 들으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뭐든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세금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똘똘한 한채 현상이거든요. 네. 똘똘한 한채 현상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보유세 이런 문제도 있고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중과를 1%가 갑자기 12%까지 12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20년 8월 달에 개정이 된 건데 아직까지도 전혀 뭐 바뀔 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지방 부동산은 쉽지 않을 거고 서울 외곽은 점점 외면받을 거고 이런 상태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똘똘한 한 채 서울 집중 현상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당연하죠. 그게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됐지 줄어들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있잖아요. 인구가 주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거 쉬워질 거다. 지금 쉬운가요? 어렵죠. 더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제가 잠실에 이사 온 지가 한 6년 정도 됐는데 그때 석촌호수 때보다 지금이 사람 훨씬 많거든요. 인구는 줄어든다는데 네. 왜 그럴까요? 서울에 인구는 걸리니까. 줄어드는데 사람들이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원하는 곳들이 네. 속리단길 거기에 딱 똑같은 데만 간단 말이야. 그래서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유세는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특히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고가주택 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이번에 나온 정부 대책 중과 유예를 좀 했잖아요. 그때 일부 매각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여러 개 내시면 증여하시는 게 좋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다주택자라면 네. 뭐 증여까지도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이고 만약에 1주택자들이라면 어떻게 네. 해야 되느냐? No problem. 사실 세금이 부담된다고 해서 무조건 No 파는 건 problem. 아니고 문제 네. 없다. 근데 뭐 이런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1주택자인데 뭐 정말 대출이 나왔을 때 소위 말해서 영끌을 했어. 네. 아니면 뭐 새를 끼고 사뒀어요. 지금은 새 끼고 사는 게 안 되는데 네. 그러다가 갑자기 뭐 세입자가 나가요. 네. 근데 내가 이걸 돈을 못 돌려줘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 부득이한 경우에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없겠죠. 그래서 그 일부를 가지고 뭐 집값이 막 폭락할 거고 내려갈 거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1주택자 중에서 그렇게 무리한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한 10% 2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1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금 내시고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아예 좀 제가 더 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15억짜리 집이 있는데 내가 집을 판다. 그런데 옆에 있는 비슷한 금액 15억이나 16억대로 간다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양도세도 내야 되지, 취득세도 내야 되지. 거래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명적인 거 뭐냐면 15억짜리 이제 대출이 6억밖에 안 나와요. 16억짜리 가면 4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15억짜리 종전했던 걸 팔고 단순히 1억만 내가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더 밑으로 가야 돼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몇백 나오는 보유세는 그냥 내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가 1주택자인데 한 50억짜리 아주 초고가 주택이라서 보유세가 한 1천만 원, 2천만 원이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야 돼. 내면서 일단은 버티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다. 왜냐면 더 좋은 집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왜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네. 집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일부 어떤 투기적으로 좀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자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실거주잖아요. 내가 밑에서 실거주하면서 사는 그런 거잖아요. 저도 14년도에 제가 집을 샀단 말이에요. 14년도에 집을 샀을 때 뭘 생각했냐면 대출이 얼마 나오냐, 내가 원리금 갚을 수 있냐, 내가 우리 3명 가족이 잘 살 수 있냐, 저는 이거밖에 생각 안 했어요.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일도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1주택자는 대부분 실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해요 지금.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염려하지 마셔라. 분명히 예외가 나온다. 직장,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아니면 뭐 병 질환 분명히 예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괜히 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또 막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리세요. 비거주 1주택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뭐 갭 투자를 한 상황이라든지 네. 이런 게 이제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나는 집이 있는데 내 집에서 안 살고 나는 다른 데 임차로 살고 다른 데 내 내가 집은 살면 전세 주고. 네네. 그런 상황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조금 네. 이제 어떻게 매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압박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내 집을 세를 주고 나는 전세로 갔을 때 전세 대출이 나왔어요. 근데 이 전세 대출을 이제 연장을 안 해주겠대요. 그럼 이제 내가 연장을 못 하니까 내가 전세를 못 살겠죠. 현금으로 되는 게 아니면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이거를 그냥 대출 제하고 남은 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임차인분한테 보증금 내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집에 들어가겠죠. 자, 이건 아주 해피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나는 들어갈 집이 있죠. 그럼 여기는 세입자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어디론가 가야죠. 자, 근데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네네네. 주변 다 올랐겠죠. 네, 그렇죠. 갈 데가 없겠죠. 이제 밀려나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에서 보유세를 올리면 임대차 보호법 관련된 건 분명 나올 거라고. 자, 근데 이건 해피한 케이스. 자, 이제 정부가 대출을 막았어요. 나는 이제 돈 받았는데 뭐 손해 주는 거 2억밖에 안 돼. 근데 여기는 보증금 5억 돌려줘야 돼. 나 돈이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또 전세 사기 문제도 생기니까. 그럼 집 팔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전략은 마른 행주 짜기 전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쥐어짜서 이런 매물 좀 나오게 해서 그럼 이 사람이 15억에 팔고 싶은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14억, 13억에 잘하면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럼 점이 밑으로 찍히겠죠.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또 하나 둘 쌓이고 네, 세금 맞아요. 부담이 늘어나고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뭔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하다 네, 네, 보면은 네. 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집값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네. 실제로 좀 조정받는 구간이 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뭉뚱그려서 보면 안 돼. 항상 이게 부동산은 지역과 가격을 세분화해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광주에 있든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내가 핸드폰만 있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언제 어디로나 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동산이잖아요. 갖고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자,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5억 이하짜리 매매가 있죠. 이쪽은 그냥 불장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우선순위에 있어요. 살려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내놓으면 그냥 바로 나가요. 바로 나가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그것도 딱 또 달라요. 네네. 15억 이하라고 다 인기 있는 건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보러 간다. 그러면 지금 주택시장에서 메인은 30대거든요. 30대가 40대를 앞섰어요 작년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30대 분들은 어떻게 집을 골라서 가냐. 예전 저희하고 완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동을 간다. 그러면 이분들은 강동의 주요 단지를 찍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서 막 2만 보, 3만 보로 걷고 막 임장해가지고 저평가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요즘에 워낙 SNS나 이런 게 발달되고 AI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강동 대장장 이제 딱 3개, 5개를 찍어요. 그리고 자기 예산을 딱 봐요. 거기만 가요. 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기 있는 녀석들은 더 가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대출 나오니까 15억 이하가 지금 그렇게 불장인 경우고 집값이 너무 높은 곳들에는 매수자가 받아줄 사람이 없는 구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금 낮게 좀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막상 거기도 가서 보면은 지금은 좀 많이 소화된 것 같아요. 3월 네. 때는 좀 많이 찍히고 밑으로 찍혔고. 그러면은 지금 네네네. 상황에서 좀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도 있는 걸까요? 당연히 기회되죠. 당연히 기회되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절대 지역을 넓히지 말라고 해요. 아예 딱 선택과 집중해서 들어가라. 아, 내가 원하는 지역을. 네네네. 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전국,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전국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도 전국 안 봐요. 지방 다 없앴어요. 아까 같은 이유로. 네. 그래서 없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25개 구가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엄청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볼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동쪽에 있다. 동쪽에 있으면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곳들이. 그 갈 수 있는 곳에 구에 딱 인기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거기만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만 보고 부동산에 얘기를 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 얘기하는 거죠. 요 평수에 요 가격에 요 정도면 제가 바로 계약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2월, 3월 달에 좀 금매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잡으신 분들이 계시고 4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대책을 내서 매물을 나오기는 하고 있는데 거의 8, 90%는 다 이제 소화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나올 수 있는 매물의 8, 90%는 다 나왔다. 왜냐하면 네. 이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네. 이제 정책이라는 게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했는데 지금 한 번 더 나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내니까 낮춰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대책이 또 나왔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물론 여기서 일부 매물이 나오겠지만 어떤 생각이 또 들 것 같아요? 또 나오겠네. 또 나오겠네 정책이. 잘하면. 네.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예상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분명히 그거 나올 거예요. 그럼 정책이 나왔을 때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정책이 네. 약발이 먹히지 않는 시점도 분명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뭐 이거는 이제 뭐 약간 부동산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네. 지금 현재 정책을 내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로 인한 마이너스보다는 어찌 됐든지 간에 계속 매물을 좀 내야지 거래도 좀 되고 어찌 됐든지 가격이 이제 실거래가 찍히는 거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어떻게 감히 함부로 뭐 평가는 못 하겠지만 네. 그만큼 지금 집값 이렇게 오르는 그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본인들도 다 아세요. 지금 서울 공급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 되면은 특히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아, 임대차 시장의 가격이 네. 더 올라갈 것이다. 진짜 아마 못 볼 가격 볼 거야 아마. 어... 왜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네. 예를 들어서 SNS에서 가장 빠른 그 순서 아세요? 아니요. 제일 빠른 게 X예요. X. 네, 트위터. 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지나면 그 다음에 인스타로 와요. 네네네. 막 그런 순서가 있는데 네. 그런 X라든지 요즘 이제 스레드 있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어디까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시원 아시죠? 고시원. 네네. 고시원이 생각보다 수익률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지금 고시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들어오시는 임차인 분이 세입자 분이 이제 이용자가 오면 협상을 해요. 뭐 보통 원룸 하면 이제 샤워실하고 화장실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4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좀 몇만 원 깎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은 보이면 바로 안 돼요. 그 정도예요 지금. 이게 약간 좀 대부분 사람들은 야, 무슨 고시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대단지 뭐 잠실이라든지 뭐 강동 이런 데 대단지에 보면 3천 4천 세대인데 전세 그리고 월세 매물이 막 3건 4건 막 이래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거의 뭐 씨가 마른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KB 부동산하고 했었어요. 네. 실제 데이터를 봤는데 노원에 있는 3천 세대 전세 4개 있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SK 북한선시티 걔도 한 3천 세대 넘거든요. 월세가 2개인가? 없어요. 이거 심각해요 이거.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대출도 안 나오고 또 보유세도 올린다고 하니까 내가 뭐 지금은 내가 집을 매매는 좀 못하겠어. 나중에 급매도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다주택자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좋은데 내가 전세나 월세로 임차로 있으면 이건 당장 지금의 문제잖아요. 이게 만약에 올라버리면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면 꽤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지금 조금 이렇게 네.
간간히 던지는 매물들이 네. 나올 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조금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네. 되지 않나요? 물론 이제 자금력이 충분하다면 살 거 많으면 돼. 살 거 많으면 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뭐 임대차 시장이 네네네. 불안해진다라고 한다는 거는 네네. 그 가격이 매매가를 또 밀어 올릴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면, 이제 네. 우리가 지금 전세 비중이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전세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보통 전월세 거래 비중을 보면 5대5 정도였거든요. 전세가 더 많거나. 근데 최근에 보니까 월세 비중이 거의 한 70 가까이 가더라고요. 3대7이에요, 3대7.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월세는 사실 상방이 뚫려 있기 때문에 막 계속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월세를 환산해 가지고 전세로 바꾸면은 얘가 또 밑에 하방 그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IMF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22년, 23년 그때 떨어진 거 보면 보통 20%, 25% 떨어져요. 집값이. 그래서 뭐 한 10% 내외로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그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맞벌이 많이 하시잖아요. 맞벌이 많이 하는데 주담대를 내가 한 4에서 5억 정도 받으면 한 5억 정도 하게 5억 정도. 5억 정도 받으면 월급 한 달 나가는 게 한 25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한 달 한 명 거 월급 나가고 한 명 걸로 생활하는데 뭐 월세 152불짜리 지금 흔하거든요 지금. 그냥 차라리 월세 내신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저는 내 집 마련하는 게 뭐 어떨까 제 생각은. 물론 이제 세금하고 상관없는 이건 이제 투자 관점 얘기인데 그때 내가 만약에 10억 내로 집을 사잖아요. 여기서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언젠가는 부동산 꺾여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오르는 시장 절대 없어요. 자, 부동산이 꺾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 집이 8억에 내가 샀는데 10억이 됐어요. 네. 근데 꺾여서 9억으로 가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15억짜리는 더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떨어지면 네. 대출 규제 아니면 뭐 토호제 이런 거 풀립니다. 이게 곡소리 난다는 거죠. 그때 내 거 털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내 거 털 때 팔려야 돼요. 가격 낮춰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숙제. 내가 가고 싶은 단지에 네이버 부동산 거기를 보면 실거래가 점이 찍혀 있어요. 네. 보통 5년 디폴트로 돼 있거든요. 네. 7년으로 바꾸시고 네. 22년, 23년 이렇게 뚝 떨어진 구간이 있어요. 네. 거기에 점이 있는지를 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가 아니면 네. 지금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점이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가격을 낮추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탈출하고 내가 더 좋은 데로 갈아타야 돼요. 대출 받아서. 오히려 이게 떨어질 때 그렇죠. 네. 상승 장기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 옆에 단지를 보면 거기가 하얗게 점이 안 찍혀 있고 갑자기 뚝 떨어져서 밑에 찍힌 게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격 방어가 되는 게 아니고 안 팔려요. 그거. 그런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실거주자 하시는 30대 분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찍고 간다고. 근데 현실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면은 찍고 가는데 부동산 말고 옆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못 가면 완전 물려버려요. 진짜 조심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물건이 남들이 보기에도 좋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뭐 차은우 씨, 박보검 씨 보고 누가 안 생겼다고 그러겠어요. 다 잘생겼다고 그러죠. 네. 맞죠? 누구나 탐내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 고르세요. 그런 거. 그래서 이거는 딱 내가 골랐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네. A 아파트가 있는데 10명 중에서 8명이 좋대. 근데 B는 10명 중에서 5명이 좋대. 네. 무조건 A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잘 팔아요. 사람 보는데 똑같아요. 그렇죠. 내가 뭐 평생 살 생각으로 들어가는 집이라고 해도 당연하죠. 방금 네. 엄청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꼭 그 첫 집에 쓸데없는 그 과도한 애정을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살 거라고 막 네. 인테리어 다 하고 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3, 4년만 지나보세요. 집에 하자들이 보입니다. 이걸 내가 왜 샀을까? 저도 그래요. 저 첫 집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왜 샀을까? 이거. 다 그래요 원래. 그래서 갈아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타게 하다 적당히 가시고 뭐 주택수 당분간은 하나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 받는 걸 연구해 보세요. 그게 주택도 있을 수 있고 비주거용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요즘 이제 금융상품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주 같은 걸 세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주택자분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서 좀 눈여겨볼 네. 만한 그럼 서울 내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 궁금하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그냥 이게 처음에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서쪽이다 동쪽이다. 네. 그럼 지도 딱 펴놓고 보이시죠? 네. 동쪽. 그냥 동쪽. 네. 동쪽. 동쪽인데 동쪽도 이제 위아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자, 동쪽에서 위냐 밑이냐? 밑에. 밑에. 네. 밑으로 가야 확장 가능성이 넓어지죠. 네. 우리는 저 밑에 영통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서울 살기 힘들어요. 맞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해야 되냐? 8호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분당선 너무 좋아요. 신분당선은 제가 이제 용인수지에 살았었기 때문에 네. 실제 뭐 실거주도 했었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다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8호선. 8호선 보면은 위쪽으로 이제 구리 다산이 있고 밑으로는 구성남이 있습니다. 구성남, 그 산성역, 장지역 뭐 이쪽 말씀. 산성역하고 네. 단대 오거리. 장지 거기 이제 서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좋죠. 근데 그거 비싸니까. 비싸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점 많이 찍혀 있어요. 내려갈 파랗게. 때 팔리는 곳이군요. 거기 인기 되게 많아요. 저 없어요. 오해하지 마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작년에 5구짜리 24평이 8억에서 9억 정도, 9억에서 10억 정도 샀어요. 지금 다 올랐어요. 거기 34평이 거의 한 15, 16억 정도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서울 어지간한 것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바로 위쪽이 위례잖아요. 그리고 좀만 더 가면 강동 고덕가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 되고,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워낙 또 이제 광교 이쪽 비싸니까 영통으로 좀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밑에 더 내려가면 좀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동탄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 동탄역에 있는 인근 신축이 지금 거의 한 20억 정도 합니다. 국평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과연 떨어질 거냐. 저는 더 오르는 거는 좀 모르겠는데 최소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무슨 회사가 있죠? 삼성. 영통에 삼성전자 네. 있죠. 저쪽 오른쪽에 가면 이천에 가면은 하이닉스가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 소문 나고 있죠. 성과급 1인당 얼마 받을 것 같다고. 맞아요. 삼성전자는 그분들은 집 한 채씩 사시겠던데요, 더. 삼성전자는 거의 한 3년 정도 그게 수주를 다 받았대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3년 거리가 그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그럼 이 사람들이 성과급 막 몇 억씩 받을 건데 네. 뭐 할까요? 집 사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집을 살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밖에 못 사요. 네. 에르메스 백 하나밖에 못 산다니까? 옛날에는 평일은 구찌, 주말은 샤넬이었는데 다 필요 없어 이제. 그냥 에르메스 하나 사서 온종일 올데이 들고 다니면 돼. 맞죠? 지금 그런 세상이잖아요. 네, 네. 하나만 고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거 갑니다.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밑에 동탄으로 시작해서 광교,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은 구성남, 구성남 인기 되게 좋고요. 그리고 좀 올라와서 서울 쪽 가면은 이제 워낙 이제 강동 고덕 쪽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옆으로 가버려요. 하남 미사. 그리고 이제 고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삼성, 하이닉스, 통근 버스를 보십시오. 우리는 성과급을 못 받으니까 그 회사의 통근 버스를 보는 거야. 어디서 쓰는지. 그리고 그 쓰는 곳의 주변의 아파트가 뭐가 좋은지 그러시면 됩니다. 통근 버스가 서는 단지. 그렇죠. 네. 통근 버스가 쓰는 단지, 대단지, 평지, 준신축, 그리고 학군, 그럼 끝납니다. 그쪽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하철보다 통근 버스가 더 당연하죠. 힘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저기 목동까지도 가요. 그럼 통근 버스가 많아요. 와. 통근버스 노선도를 입수하세요. 그렇군요. 안 그러면 이제 저 위에 구리다산인데 구리다산도 8호선에 있어서 되게 좋고 다만 이제 너무 오래된 거는 저는 조금 약간 비추 그렇게 되고 저는 좀 그래도 부담된다 그러시면은 이제 판교를 잇는 월판선이라고 또 있어요. 저쪽 시흥에서부터 와요. 시흥은 좀 머니까 조금 옆으로 가서 안양 평촌. 평촌은 원래 이제 분당과 같이 있었던 일기 신도시잖아요. 근데 평촌 비싸다 그러면은 옆에 그 만안구에서 만안구에 인기 많은 단지 있습니다. 점 잘 지키는 단지. 뭐 저희 채널에서도 몇 번 말했는데 뭐 거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살 거 많아요. 네. 일단 거 많아요. 일차적으로는 동남권에 좀 주목을 해야 되네요. 동남권. 네. 어쨌든 경부 고속도로에서 벗어나지 마라.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일자리가 결국에는 강남에서 이렇게 많이 퍼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통근버스 라인 주목을 해보시고요. 네네. 8호선 라인 그리고 월판선까지 얘기를 네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무주택자다라고 한다면은 이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 여력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지금 시점에서 기회를 좀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한 가지만 좀 짚어주신다면 어렵다. 있을까요? 물론 이것도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처방이 다르게 가야 되긴 하는데 네. 화폐만 들고 계시지 마시고 네. 자산을 좀 갖고 계십시오.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기 그게 때문에 주식이든 네. 부동산이든 요즘에 또 뭐 주식 시장도 장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랑 그거랑 부동산이랑 좀 적절하게 믹스하시는 거 추천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은 투자 관점에서도 있지만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투자 시장에 워낙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 정책에 맞서지 마라, 소나기는 피해라.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책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서 내가 현재 임차인이든 1주택자든 다주택이든 어떤 식으로 갈지 그걸 좀 잘 보시면 좋겠고 무주택이신 분들은 그래도 아까 화폐 가치 하락, 방어 그리고 실거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굳이 내 집 마련을 미룰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주택이신 분들은 이제 또 너무 되게 맞서서 하지 마시고 부유세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옥석을 가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1주택자든 다주택자이든 똘똘한 한 채를 남기는 방향으로 좀 네네.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가는 게 좀 현명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여겨보실 만한 지역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단지를 봤을 때 그 단지의 7년간의 그런 거래 내역을 보시면서 하방 압력이 강할 때 점이 찍힌 실거래가 이루어진 곳 그런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면 그래도 그나마 실패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세 관련 얘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부분들까지 같이 짚어봤는데 어쨌든 앞으로 현 정부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 세금 관련된 거는 푸시가 계속 있지 않을까. 아마 네. 7월 이후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세제 개편이 좀 세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제 예상에. 네. 그래서 그때 좀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계획은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세워드린 것 같고요. 한 7월 정도 더운 여름이 됐을 때 그때 또 새로운 대책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고 네. 얘기하는 시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내 세금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전략을 세워볼지 제네시스 박민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